네, 오늘장 한 4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도통 힘이 보이지 않고 뭔가 이 지수 하락의 고리를 끊을 만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 코스피는 2,503선에서 코스닥은 88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정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변영인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뭐 주제를 정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되게 말할 거리가 없는 시장이지 않았어요? 어때요? 무슨 요즘 최근에 신기술, 신소재 관련된 테마만 네. 지속해서 수급 이동이 좀 되다 보니까 소위 좀 이 주식이 아닌 장이다라는 이야기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사실 이런 장은 조금 최근 들어서도 좀 느끼지 못하는 조금은 좀 이상적인 어떤 이 맞아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꾸 이러면은 정말 투자자분들도 지쳐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그럼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양자 컴퓨팅도 뛰어든 테마주입니다. KCS, 우리로가 오늘 상한가하고 그 외에도 많은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원자력 연구소에서 양자 컴퓨터 소자에 쓸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쓸 후보 물질, 이게 무엇이길래 갑자기 또 우리 시장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드는 걸까요?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봐주시죠. 네. 이제 양자 컴퓨터 소자에 쓰이는 이제 후보 물질인데, 요게 또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양자 컴퓨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슈퍼컴퓨터 최근에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슈퍼컴퓨터가 해결하는 데 1만 년 걸리는 거를 양자 컴퓨터는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후보 물질이 그럼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양자 컴퓨터에 어떤 능력의 두 가지가 있냐면, 그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얽힘 현상인데, 첫 번째가 이제 중첩 현상이에요. 뭐냐면은 기존 컴퓨터는 0이랑 1이 있으면은 기냐 아니냐, 그거 갖고 이제 결과를 내놓는데 반해서 양자 컴퓨터는 중첩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과 1이 겹쳐지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중첩 현상.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오늘과 관련된 얽힘 현상인데, 이 얽힘 현상은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연구 주제도 얽힘 현상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게 뭐냐면은 500원짜리 동전을 딱 두 개를 던지면요, 만약에 첫 번째가 이제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음 두 번째 동전은 앞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얽힘 현상은 두 번째 동전도 첫 번째가 앞면이 나왔으면 두 번째도 반드시 앞면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동전도 반드시 앞면이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경우의 수가 내부적으로 연결돼서 동시에 일어나는. 네. 그래서 중첩 얽힘 현상. 여기서 더 들어가면 머리 아파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 딱 들어보셔도 참 굉장하다, 대단하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면 네. 정부 정책은 정부 1년 차, 2년 차, 좀 길게 보면 이제 3년 차까지도 이제 정부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정부에서 양자 관련된 정책도 내놨고 관심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좀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지난 6월 말에 그 대한민국 양자 과학기술 전략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양자과 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 발전 전략을 담은 첫 국가 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이 하나 있는데, 정부가 9월부터 양자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9월에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럼 9월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보 물질이 발견되고 또 일정을 앞두고 움직인다는 게 참 타이밍이 좀 묘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 교육 내용이요, 미국에서 이렇게 모두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사진들도. 근데 이 교육 계획 중심에 누가 있냐? 네, 김정상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온큐 많은 수학기미 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사시는데, 맞아요. 네, 그분이 이 교육 강사 그 내용의 그 중심에 있다는 것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이해는 되는데 괜히 또 아는 척했다가 틀릴까 봐 그냥. 저도 모릅니다.
제가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기존에 좀 계산이 어렵거나 통제가 어려웠던 것들이 용이해진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마침 또 지금 주식시장에서 온통 과학계가 뛰어들며 뭐 맥신이다, 초전도체다 네. 관련 테마주들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여기 양자 컴퓨팅까지 뛰어들게 될지 3파전으로 가게 될지 그들의 좀 차이가 있습니까? 테마주 내에서도? 일단은 뭐 기술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조금 이 기대감을 좀 가져갈 만한 어떤 이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먼저 뭐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이 저온에서 초저 극저온에서 뭐 이 구현이 가능했는데 상온에서도 좀 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한번 가져본 바가 있었고, 맥신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맥신도 이게 이 품질 공정에서 이 대량 생산 좀 가능해 주시는 어떤 플랫폼을 좀 구축했다. 맞아요. 어떤 이런 메커니즘의 어떤 이 리스크를 좀 해소했다라는 어떤 기대감인데, 정확하게는 이게 상용화 관점에서는 아니고 좀 이론적인 어떤 상황에서만 개발 성과를 좀 냈다. 이 정도까지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 오늘 양자 컴퓨터 소자 관련된 이슈도 사실 이 영의 온도죠. 초극저온 온도 안에서만 좀 구현 가능한 이 부분이 상온에서도 구현되는 어떤 소자, 이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단순하게 또 상용화 관점에서 양자 컴퓨터가 그럼 빠르게 또 개발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어떤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는 어떤 흐름들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좀 보면 지금 뭐 맥신 관련주도 그렇고 뭐 초전도체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직접적인 어떤 사업의 어떤 이슈보다는 관련돼서 어떤 협업 이슈라든가 단순하게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또는 뭐 사회이사가 과거에 뭐 연구개발팀에 좀 참여했었다. 이런 어떤 단순한 이슈들로 상승했던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사실 이 양자 암호, 양자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던 어떤 사업만 진행했다면 네. 모두 다 좀 부각된 흐름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 분배 장치 개발 이력이 좀 있었고요. PPI는 양자 컴퓨터의 어떤 상온 작동 관련된 물질 개발 이력, 그리고 CIS는 SK텔레콤과 양자 암호 칩 개발 이력, 그리고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뭐 VPN 기술 개발 이력이 좀 부각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소자의 어떤 개발 이력에 따른 양산 가능성보다는 과거의 어떤 사업 이슈 또는 협력 이슈만 부각된 채 오늘 가격 제약폭까지 좀 상승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자 컴퓨터 테마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시총이 좀 작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달성한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당분간 이런 테마주들의 장세가 지속되게 될지. 어제 우리 김민수 대표님하고도 또 이야기를 해봤을 때 김민수 대표님도 이상혁 이사님도 테마주들은 지금 현 구간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과거에 해주셨거든요. 네. 이번에 그럼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과감하게 패스하시겠습니까? 양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관련돼서도 이제 많은 또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요 양자 관련된 부분이 그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기업들조차도 많은 이렇게 산업에서 활용하려고 지금 연구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기술을 양자 쪽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제가 지금 뭐 정말 모든 종목이 지금 총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10개 정도는 보고 있는데 그중에 상한가가 5개예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3개는 시가총액이 아직도 1,000억이 안 되는, 500억도 안 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네. 좀 가볍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좀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인 이제 뭐 네이처 피직스는 이제 물리학이니까 뭐 네이처 피직스에 좀 게재된 점도 조금 기존의 테마주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뭐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양자는 조금 그래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걸 좀 좋게 보는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8월 달에 유독 많은 테마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8월 달에 지금 수급이 어떠냐? 8월 1일부터만 좀 계산을 해봐도, 어제까지만 계산해봐도 외국인은 선물에서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현물에서 기관은 3조 5천억 전후? 한 3조 원 이상을 또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 꾸준히 매도하고 있고 좀 확인해야 될 이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쏠림이 좀 테마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이와 같은 테마주 장세는 그래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테마주 시장이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초전도체랑 또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양자 컴퓨팅의 경우에는 정보 정책까지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이 살짝은 다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변영인 대표님이라면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 뭐 우리로라든가 앞서 이야기했던 뭐 CIS,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 매수할 의향 있으십니까? 저도 좀 단순하게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지금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일단은 뭐 차익 실현 관점에서 수익권에서 어떤 이탈 여부의 시의 어떤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테마주,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붉은 사막 공개에도 급락하는 펄업이 있습니다. 이제 게임스컴 개막식에서 붉은 사막이 공개가 됐는데 야심작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증권가 혹은 뭐 그 현장 분위기도 좋았다고 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왜 이렇게 밀려나는 건지 먼저 붉은 사막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죠. 네, 이 붉은 사막, 이 기존의 이 펄어비스의 어떤 이 블록버스터 흥행 대작이죠. 검은 사막의 이제 후속작입니다. 아직 뭐 출시되지 않은 어떤 기대작이다라는 어떤 평가들 좀 나오고 있는데 2019년 11월에 게임 기획이 이미 공개된 바가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해부터도 뭐 하반기에 출시된다, 2023년 상반기에 출시될 수 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났는데 또 하반기 출시 기대감까지 좀 지연되면서 거의 뭐 시점에 따라서는 1년 가까이 조금 이 게임의 어떤 출시가 좀 지연되는 어떤 흐름들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일단 펄어비스의 어드벤처 게임 붉은 사막의 하반기 출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좀 됐고요. 2023년도 4분기에는 좀 출시될 것이다라는 회사의 어떤 전망치, 회사의 어떤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 출시 지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여론도 좀 형성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이 펄어비스의 급락에 대해서는 붉은 사막을 열어봤는데 실망했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붉은 사막 좋아. 그런데 공개됐으니 주가에 선 반영됐으니 쟤도 소멸로 볼래라는 심리가 강한 걸까요? 네, 후자가 강한 것 같습니다. 후자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호평은 정말 많습니다. 국내외 뭐 인플루언서들도 뭐 사용해보고 호평이 많고 정말 보면은 뭐 재미있는 게임을 모두 섞어놓은 것 같다라는 거 뭐 그런 평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검은 사막보다도 뭐 색감이 선명하다, 뭐 배경이나 오브젝트도 이제 뭐 디테일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 재료 노출이 큰 것 같고 또 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왔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뭐 며칠째 지속되는 거 그리고 5월 말부터 꾸준히 매수를 해왔던 기관도 여기에 동참해서 매도를 하다 보니 좀 수급이 꼬인 것도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그래 오케이 여기 이제 소개되긴 했는데 작년에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받은 네오즈게임즈의 이제 피해 거지 이제 9월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출시일을 이게 붉은 사막을 출시일을 정확히 공개를 안 한 게 좀 불확실성을 또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이 뭐 내년 1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2분기든 뭐 3분기든 구체적인 숫자가 좀 나왔으면은 그래 좀 기다려보고 좀 그럴 텐데 만약에 출시일도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네오즈처럼 피해 거지처럼 내년 9월 그럼 아직 1년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남았고 좀 그래 뭐 지금부터 뭐 천천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지 이런 것도 작용했다고 보여서 좀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붉은 사막 자체의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는데 이게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던 걸 어느 정도 반영한다면은 일단 쉬어가자라는 심리가 오늘 강하게 주가를 끌어내렸다. 근데 그러기에는 14%의 급락은 좀 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유자분들 혹은 뭐 이 종목을 눈여겨봤던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달랐는데요. 네. 일단 이게 사실 기대감을 좀 이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했다라고 좀 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뭐 기대감이 좀 덜 올랐는데 덜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급락했던 이유는 어떤 차익 실현의 어떤 배경보다는 이 게임의 어떤 출시 지연 우려감들이 좀 더 커진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그걸 또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일단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면 이미 2023년도 뭐 이번 독일에서 공개된 이 3부제로 이 영상이
게임 분야 영상은 이미 공개가 됐던 영상과 좀 다를 바가 좀 없다. 그래서 이게 후속작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진행 요소가 좀 더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지나친 낙폭 과대다라고 좀 저는 판단해 보는데 일단 뭐 신작 출시 기대감은 단기 모멘텀으로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 다만 이 지속되는 어떤 신작 출시의 어떤 지연 우려감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낙폭 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는 45,000원대, 지난 10월 저점이 37,350원대인데 2분기 실적 우려, 그러니까 하반기 어떤 실적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 신저가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 하에서는 저는 오히려 오늘 낙폭과대 충분히 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수가 45,000원에서 47,300원 구간 그리고 목표가 65,000원, 이탈가는 4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45,000원에서 7,300원 사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출시일이 미정인 것이 가장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이 펄어비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제 곧 네이버에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가 되는데 혹시나 이 하이퍼클로버 X도 공개하면 재료 소멸로 보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차이점은 분명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코스피에서 기관 순매수 1위가 네이버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진짜 뭐 매월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이 이어져 있을 거고 또 연말에는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초거대 AI까지 이제 그 로봇도 또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정들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가 뭐 내일 공개되면서 조금 뭐 변동성이 있다고 하면은 좀 뭐 중기적으로는 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게임주와 네이버를 비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게임 산업은 물 건너감이라고 이렇게 글 올려주셨는데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게임스컴 이야기가 나왔고 뭐 많은 방송사에서도 정리를 해줬는데 그와 관련해서 움직인 게임주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큰 변수 요인이 뭐 실적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던 이 게임주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좀 해줬는데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저점을 좀 깼었고 한동안 좀 조정의 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추세점으로는 지금 2분기에 오히려 실적 개선 시그널들이 좀 예측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펄어비스의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은 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요인은 있지만 분기 대비 조금 이 소폭 증가한 부분. 그래서 신작 기대감이라는 부분으로 추세 전환되면서 오히려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임주 흐름 특특한에서 펄어비스의 오늘장 급락 다뤄봤고요.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로봇 시장 다시 달궈질까요? 대기업이 노린 로봇 시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뉴스를 뽑은 이유는 뭐 유로메카도 움직였고 큐렉소도 움직였고 그런데 그 상승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어요. 네. 네, 이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뭔가 아직 솔깃할 만한 매력도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로봇 산업에 대해서 로봇주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로봇주들도 보면은 삼성에서 뭐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 출시하는데 도대체 언제 해? 또 이제 뭐 정부에서도 뭐 1.0 그거 언제 해? 뭐 그런 상황인 게 있고. 네. 근데 조금 뭐 최근에 8월 달은 시장이 좀 안 좋았다 보니까 뭐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좀 전고점 돌파했다가 또 밀리고 좀 시장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키워드로 볼 만한 거는 뭐 협동 로봇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이제 뭐 AMR 뭐 이제 물류 이동 로봇 그쪽도 중요하고 또 이제 수술용 로봇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쪽 수술용 로봇 쪽은 좀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30년까지 봤을 때 연간 10% 이상씩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로봇 쪽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로봇은 마치 진짜 AI 인공지능처럼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이 사실 챗GPT와 함께 성장을 대표하는 주제였잖아요. 근데 그 성장보다 더 뛰어난 초전도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맥신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지금 그쪽으로
성장주 차라리 나는 초전도 살래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돌아서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로봇주를 만약에 내가 끝까지 들고 간다면 하반기에 그 두산 로보틱스의 IPO를 기다리고 들고 가는 게 맞는 걸지요? 일단 뭐 하반기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상장 이슈는 단기 모멘텀으로 단기 모멘텀. 그렇죠. 협동 로봇주 관점에서는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산업의 어떤 성장성에 대비해서 올해 연초부터 급등했던 로봇주였기 때문에 이게 미래의 어떤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시화되는 즉 실적과 연결되는 어떤 흐름들이 지속해서 좀 나와준다. 특히 협동 로봇 안에서 특히 F&B 관련된 어떤 이 분야 그리고 서비스 로봇 관련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물류 자동화 관련 이슈 때문에 공장 자동화의 핵심 설비 물류 이송 로봇이라든가 물류 전용 로봇 그리고 생산 공정에 관련된 어떤 조립 로봇까지 이 산업군들이 확장될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주가 최근에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력보다는 모아가는 전략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10월 상장은 협동 로봇주를 중심으로 오히려 추세 전환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협동 로봇 그리고 로봇주는 모아가는 거다. 그럼 지금도 모아갈 만한 그런 종목이 보이나요? 예, 일단은 지금 크게 봤을 때는 뭐 두산 로보틱스 뭐 관련 상장 이슈 종목들의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저는 SP 시스템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화 로봇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현재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2020년도 두산 로보틱스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동 로봇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자회사의 상장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은 좀 없었어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상장 이슈가 부각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SP 시스템즈의 어떤 주가 흐름들 같이 결이 좀 좋게 흐름 이어갔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매수가 11,400원에서 12,000원 구간 그리고 목표가 15,000원. 이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SP 시스템즈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협동 로봇 쪽에 나는 오히려 중점 두겠다. 네. 이상형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볼만한 그 섹터, 소섹터에서 볼만한 기업들 많은데 SP 시스템들도 괜찮고 네. 저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술용 로봇 쪽에서 네, 큐렉소. 큐렉소요. 네, 뭐 정말 대표적이죠. 그래서 지금 뭐 7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국내에서 로봇 수술이 한 4,500건 이루어졌고요. 그 인공관절 수술 로봇, 그 이제 큐비스 조인트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매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제 마진까지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실적도 되는구나라는 거 초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4분기부터는 그 4분기인데 4분기부터는 인도 외의 국가에도 큐비스 조인트 판매 기대감이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큐비스 조인트의 그 FDA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고 2025년도부터는 굉장히 큰 시장이 미국에도 진출할 만한 그런 중장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렉소까지 관심주로 꼽아주셨네요. 오늘 시장 세 가지 특징주로 다뤄봤고요. 지금 또 맥신 테마주, 초전도체 테마주 요동치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 마감 상황 때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